미국 펜타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동 7개국이 동시에 미국산 방공 시스템을 버리고 한국과 120조 원 규모의 계약을 추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을 막으라는 특명을 받고 중동에 도착한 미 국무부 차관보. 하지만 그가 현지에서 발견한 것은 한국의 위협이 아니라 미국이 감춰온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무너질 뻔한 중동을 지킨 대한민국의 대반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한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워싱턴의 아침 공기가 폐를 찌르듯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추위보다 먼저 저를 덮친 것은 새벽 4시 37분에 울린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국가안보의 긴급 소집. 저는 30년 동안 수백 번 그 전화를 받았지만 목소리의 떨림으로 긴급도를 구분할 줄 알았습니다. 그날의 목소리는 떨리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백악관 지하 상황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1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국가안보 보좌관, 국방부 차관, 합참작전본부장, CIA 중동 담당 부국장까지. 평소에는 서로 눈도 안 마주치던 사람들이 같은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CNN 속보 자막이 화면 하단을 빠르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GCC 7개국, 미국산 방공체계 전면 교체 검토, 한국과 120조 원 규모 통합방위 협력 협상 개시.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2번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 이름은 마이클 켈러한, 미합중국 국무부 정치군사국 중동 담당 차관보입니다.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하고 걸프전에서 포화를 뚫었으며 그 뒤 30년을 국무부에서 중동 방산 질서를 설계하고 관리해왔습니다. 중동에서 움직이는 미사일 한 발, 레이더 부품 하나까지 제 책상을 거치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제 일이었고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라니, 반도체를 만들고 스마트폰을 수출하고 드라마로 세계를 휩쓰는 나라, 그 나라가 미국의 방공체계를 대체한다고요? 그것도 120조 원 규모로.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 제임스 도허티가 테이블을 한번 두드렸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40년간 유지해온 중동 안보 질서가 흔들리고 있어요. 사우디, UAE,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요르단까지 7개국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CIA 부국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이미 예비 협상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사우디와 UAE가 주도하고 나머지가 따라붙는 구조입니다. 저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켈러한 차관보님, 의견을 주시죠. 현장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동 국가들이 미국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40년간 쌓아온 시스템 호환성, 정보 공유 체계,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이라는 이름이 주는 안보 보장,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버릴 수 있는 나라는 세상에 없었습니다. 일주일이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을 나서면서 보좌관이 제 뒤에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켈러한, 일주일 안에 이거 못 막으면 40년이 무너집니다. 알고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말이 제 인생에서 가장 정확한 예언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만 무너지는 것이 40년의 질서가 아니라 제 30년의 확신이 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을 뿐입니다. 중동으로 출발하기 전에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RTX 글로벌 방공사업부 총괄사장 리처드 콜번. 중동에 배치된 패트리어트 시스템의 실질적인 주인이자 지난 20년간 중동 방공 시장을 독점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버지니아 알링턴에 있는 RTX 본사 건물은 그 자체로 하나의 요새였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대리석 바닥에 제 구두 소리가 울렸고 천장까지 솟은 유리병 너머로 포토맥 강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압도적인 것은 건물이 아니라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콜번의 사무실로 향하는 복도였습니다. 복도 양쪽 벽에 실물 크기의 미사일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PAC-2, PAC-3 그리고 최신형까지 조명이 아래에서 위로 비추고 있어서 마치 성당의 기둥처럼 보였습니다. 누가 이 복도를 걸어도 같은 메시지를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콜번의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60평은 넘어 보이는 공간. 한쪽 벽 전체에 세계 지도가 걸려 있었고 거기에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가 배치된 곳마다 하나씩. 중동 지역에는 점이 특히 빽빽했고 그 위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관리구역. 저는 그 두 글자를 보는 순간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주권 국가의 영토를 관리구역이라 부르다니. 하지만 곧 그 불쾌함을 삼겼습니다. 어차피 현실이었으니까요. 리처드 콜번은 책상 뒤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62세 전직 국방부 차관 출신, 군 출신 특유의 각진 어깨와 시장을 20년간 지배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느릿한 자신감이 동시에 느껴지는 인물이었습니다. 은발이 깔끔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고 양복 윗깃에는 미국 국기핀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오랜만이군. 그는 커피 한 잔을 제 쪽으로 밀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한국 건 때문에 왔겠지? GCC 7개국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120조 원입니다. 알고 있어. 그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조롱에 가까운 미소였습니다. 마이클, 한국이 뭘 만드는지 알아? 그는 책상 위 태블릿을 집어들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방공 시스템의 외관 사진이었습니다. 이걸 봐. 미사일 발사 대가 트럭 위에 올라가 있어. 트럭이야, 트럭. 우리 패트리어트는 전용 발사 플랫폼에 독립 레이더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한국은 트럭 위에 미사일을 얹어놓고 방공 체계라고 부르고 있어. 그는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시아 조립 공장이 방공 체계를 만든다고? 미국이 기술 이전해준 기반 위에서 흉내낸 결과물이야. 원본을 이길 수 없는 복제품. 그게 내 결론이야.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제 생각과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제 머릿속에서 한국 방사는 K-팝처럼 갑자기 튀어나온 유행이었습니다. 실체가 없는 마케팅, 곧 사라질 거품. 콜번이 두꺼운 파일을 밀어줬습니다. 표지에는 기밀 마크와 함께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산 방공체계의 기술적 한계 및 실전 부적 합성 분석. 이거 가져가. 현지에서 쓸모가 있을 거야. 저는 파일을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이 정도면 중동 쪽 설득이 어렵지 않겠죠? 콜번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포토맥 강 위로 아침 햇살이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중동은 우리 정원이야. 그는 돌아서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정원의 잡초가 자라면 뽑으면 돼. 한국이라는 잡초가 좀 자랐을 뿐이야. 뿌리째 뽑아버리면 그만이지. 그 말투에는 확신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소유욕. 그는 중동의 하늘을 자기 재산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의 미사일 모형들이 다시 양쪽에서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안심이 됐습니다. 이 정도 규모와 역사를 가진 시스템을 한국 같은 신생업체가 대체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 콜번의 사무실에서 제가 놓친 것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가 한국 시스템 사진을 보여줄 때 화면을 너무 빨리 넘겼다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자세히 볼까봐 서두르는 것처럼.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의 책상 오른쪽 서랍이 잠겨 있었고 그 위에 커피 자국이 묻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급하게 무언가를 감추다가 흘린 흔적. 그 서랍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저는 열흘 뒤에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리야드 킹칼리드 국제공항에 내렸을 때 제 폐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 섭씨 50도의 공기가 벽처럼 밀려들었습니다. 워싱턴의 차가운 아침 공기에 익숙했던 몸이 즉각 저항했습니다. 숨을 들이쉬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모래를 삼키는 느낌이었습니다. 활주로에 발을 디딘 지 1분도 되지 않아 셔츠 등판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하지만 사막의 열기보다 차갑고 무거운 것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리야드에 도착한 첫날, 저는 사우디 국방부에 공식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리합 중국 국무부 정치군사국 차관보. 이 직함은 30년 동안 중동에서 어떤 문이든 열어줬습니다. 왕궁이든 군사기지든 정부기관이든 제 명함만 내밀면 수시간 안에 면담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현재 일정상 면담이 어렵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3번 모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사우디가 미국을 거절한다. 그것은 제 30년 경험에서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다른 채널을 가동했습니다. 대사관 라인, 군사 연락관, 직통 외교 채널까지 동원했습니다. 북한 클레어 도넬리에게 UAE, 쿠웨이트, 카타르에도 동시에 접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둘째 날 아침 UAE에서 답이 왔습니다. 일정 조율이 필요합니다. 거절이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쿠웨이트,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거절이었습니다. 셋째 날 카타르와 바레인, 추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거절이었습니다. 넷째 날 오만과 요르단, 검토 중입니다. 7개국. 7개국 모두가 같은 대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표현은 달랐지만 의미는 하나였습니다. 당신을 상대하지 않겠다. 호텔 창가에 서서 저는 리야드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습니다. 황금빛 유리 빌딩들이 사막의 열기 속에서 아지란기처럼 흔들리고 있었고 도로 위에는 롤스로이스와 벤틀리가 줄지어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부유한 왕국들이 왜 동시에 등을 돌린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클레어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34세, 전 CIA 중동 분석가 출신으로 아랍어를 모국어처럼 구사했고 제가 아는 분석가 중 가장 날카로운 직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차관보님,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긴장도 아니고 흥분도 아니었습니다. 당혹, 그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중동 전역에서 한국 기술팀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사우디 북부, UAE 서부 사막, 쿠웨이트 해안기지, 오만 남부 내륙까지 최소 4개국, 7개 거점에서 한국인 기술자들이 장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계약 전인데? 그게 이상한 점입니다. 공식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사막 위로 해가 내리쬐고 있었고 열기가 공기를 일렁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계약도 없이 장비를 배치한다. 그건 미국 방산업계의 문법으로는 해석이 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것인지, 실패하면 책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상식이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돈을 먼저 받고 무기를 파는 사람과 무기를 먼저 놓고 성능으로 증명하는 사람, 그 차이가 120조 원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5째 날 저녁이었습니다. 클레어가 비공식 접촉 하나를 잡아왔습니다. 리야드 외곽의 조용한 아라비아식 카페, 낮은 쿠션 좌석에 향신료 냄새가 배어 있었고 천장의 작은 팬이 느리게 돌아가며 뜨거운 공기를 헛되이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카심 알무타이리 대령을 만났습니다. 사우디 공군 방공사령부 소속이었고 석 달 전 그날 밤 작전 지휘소에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군복 대신 평상복을 입고 있었고 선글라스를 벗지 않았습니다. 차 한 잔을 사이에 두고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대령님, 석 달 전 북부 국경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카심은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잔 가장자리에서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그 한 문장이 공기를 바꿨습니다. 카페 안의 소음이 갑자기 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새벽 2시 47분이었습니다. 북부 경계에서 동시에 수백 개의 목표가 포착됐습니다. 레이더 화면이 순식간에 붉은 점으로 뒤덮였죠. 280개입니다. 280개의 위협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패트리어트는 가동됐습니까? 카심의 턱이 굳었습니다. 그것은 분노의 표정도 공포의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배신당한 사람만이 짓는 얼굴이었습니다. 7초 만에 멈췄습니다.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과부하입니다. 시스템이 동시에 감당할 수 있는 목표 수를 넘어서자 레이더 모듈이 셧다운됐고 전체 시스템이 꺼졌습니다. 재부팅게 약 6분이 필요했습니다. 6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가장 빠른 미사일이 리야드에 도달하는 시간은 4분 12초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머릿속에서 계산했습니다. 6분과 4분 12초, 그 사이에 1분 48초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방패가 사라진 1분 48초. 그 시간 동안 수백만 명의 목숨이 허공에 매달려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미군 고문단이 소리쳤습니다. 기다리라고. 곧 복구된다고. 하지만 하늘에서는 이미 280개의 불꽃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카심이 찻잔을 밀어내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벙커 오른쪽 화면에서 파란 불빛이 켜졌습니다. 파란 불빛이요? 패트리어트의 초록도 아니고 경고의 빨강도 아닌 짙은 코발트빛이었습니다. 한 달 전에 시험 배치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생소한 장비였죠. 그 장비가 스스로 교전을 시작한 겁니다. 한국산입니까? 카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9분이었습니다. 280개의 위협이 사라지는 데 걸린 시간. 요격률 99.1%. 리야드 시내에는 파편 하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찻잠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콜번의 목소리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조립 공장, 트럭 위의 장난감, 복제품. 하지만 현실은 그와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카심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그날 밤 폭풍이 왔습니다. 미국은 우산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우산을 펼쳤습니다. 우리가 누구 손을 잡겠습니까? 카페를 나와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가방에서 콜번이 건네준 브리핑 자료를 꺼냈습니다. 한국산 방공체계의 기술적 한계 및 실전 부적합성 분석. 첫 페이지를 펼치자 깔끔한 그래프와 수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 카심의 눈에서 본 것은 그래프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시스템이 멈춘 순간의 공포, 그리고 파란 불빛이 켜졌을 때의 안도. 그것은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브리핑 자료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막의 밤하늘에 별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석 달 전 저 하늘에서 280개의 위협이 떨어졌을 때 미국의 방패는 꺼졌고 한국의 방패가 켜졌다는 사실. 저는 아직 완전히 믿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의 증언만으로 30년의 확신을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내일부터 저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눈으로 이 사건을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클레어가 제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습니다. 차관보님, 이걸 보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그녀가 보여준 화면 속에는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 출장의 목적 자체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클레어가 보여준 것은 영상이었습니다. 사우디 공군 내부 네트워크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전술 화면 녹화본. 화면 상단에 시각이 찍혀 있었습니다. 새벽 2시 47분. 카심이 말한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호텔방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태블릿을 양손으로 잡았습니다. 클레어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평화로운 레이더 화면이었습니다. 어두운 배경 위에 초록색 원이 천천히 회전하고 있었고 간간히 아군 항공기를 나타내는 파란 점 몇 개가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2시 47분 12초, 화면 북쪽 경계에서 붉은 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처음에는 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0초도 지나지 않아 붉은 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화면 위에 붉은 물감을 쏟아부은 것처럼 점들이 퍼져나갔습니다. 20개, 50개, 100개. 숫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면 하단에 카운터가 돌아갔습니다. 탐지된 위협수 147, 203, 256, 그리고 마침내 280. 280개의 위협이 동시에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그리고 적어도 드론이 뒤섞인 복합 공격이었습니다. 지휘 통제실의 음성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고함이 뒤섞인 아랍어와 영어, 공포와 긴박감이 소리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면 왼쪽 하단, 패트리어트 시스템 상태 표시가 보였습니다. 초록색이었습니다. 정상 가동 중. 하지만 그것은 7초간의 이야기였습니다. 280개의 목표가 동시에 레이더에 잡히자 시스템이 우선순위를 계산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처리 용량을 초과했습니다. 초록색이 노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경고 단계, 그리고 불과 3초 뒤 빨간색으로. 그 다음 순간 화면 전체가 꺼졌습니다. 시스템 과부하, 재부팅 필요, 예상 소요 시간 6분 4초. 그 문장이 화면 한가운데 떴습니다. 카심이 말한 약 6분보다 4초가 더 길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 4초조차 영원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차갑고 기계적인 글씨. 벙커 안에서 비명에 가까운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국 고문단 소속으로 보이는 군인이
패트리어트 콘솔 앞에서 필사적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지만 까만 화면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화면 오른쪽 상단에 또 하나의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최선두 탄도미사일 리아드 도달 예상시간 4분 12초, 6분 4초의 재부팅과 4분 12초의 도달 시간, 그 사이에 1분 52초의 지옥이 있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잡은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꺼져 있던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서 짙은 코발트빛, 파란색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패트리어트의 초록도 경고의 빨강도 아닌 처음 보는 색이었습니다. 남부 제4기지, 서부 제7기지에서 아군 발사체 상승 확인, 아군 방공 시스템 자체 교전 개시, 한국어가 섞인 영어 교신이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화면 위에 파란 궤적이 하나둘 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파란 선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곧게 뻗어나가 붉은 점과 교차했고 충돌하는 순간 붉은 점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한국인 관제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차분한 톤이었습니다. 긴박함도 흥분도 없었습니다. 마치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듯 일정한 속도로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고고도 탄도미사일 우선 처리, 저고도 드론 군집은 다연장 체계로 동시 대응, 이중 방어 구조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미사일을 먼저 잡고 낮게 깔려오는 드론 떼는 동시에 쓸어버리는 방식, 화면 위 붉은 점들이 눈에 보일 정도로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50번째 요격, 100번째 요격, 150번째 요격,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벙커 안에서 짧은 탄성이 터졌습니다. 크게 소리 지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저 숨을 참고 있다가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붉은 점이 사라지는 순간 벙커 안의 긴장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누군가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누군가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기도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가 공간을 채웠습니다. 마지막 보고가 울렸습니다. 전 구역 위협 소멸, 교전 종료, 소요시간 19분, 요격률 99.1%.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한동안 꺼진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끝만이 아니라 온몸이 식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냉기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30년간 지켜온 세계의 질서가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클레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카심 대령의 증언과 일치합니다. 이건 한 사람의 과장이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입 밖으로는 다른 말을 했습니다. 한 번의 실전 기록으로 판단하긴 이르다. 하지만 제 목소리에 힘이 없다는 것을 저 자신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클레어도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녀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두 개의 장면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콜번의 사무실 벽에 걸린 미사일 모형들, 그리고 영상 속에서 꺼져버린 패트리어트 화면, 가장 화려한 전시와 가장 처참한 현실 사이의 간극이 저를 잠들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조사 방향을 바꿨습니다. 한국 시스템을 막으러 온 사람이 한국 시스템을 검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스스로도 모순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영상을 본 이상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클레어에게 지시했습니다. 한국 방공 시스템에 대한 제3국 평가 자료를 모두 확보하라고. 이틀 뒤 그녀가 가져온 것은 제 예상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나토 과학기술기구의 독립평가서였습니다. 프랑스 국방연구소가 주도하고 독일, 영국, 노르웨이의 전문가가 참여한 보고서. 결론은 이랬습니다. 다중 위협 동시 대응 능력과 연속 발사 구조에서 현존하는 방공 체계 중 최고 수준, 특히 복합 위협 환경에서의 자동 분류 및 우선순위 배정 알고리즘은 독자적 기술로 평가됨.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독자적 기술, 콜번은 복제품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토가 독자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자료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부다비 국제방산 전시회에서 촬영된 영상이었습니다. 전시회장을 돌아다니다가 클레어가 확보한 것이었는데 거기에 낯익은 얼굴이 잡혀 있었습니다. 세르게이 볼코프, 러시아 알마즈 안테이의 중동 영업 총괄이었습니다. S-300과 S-400을 중동에 판매하려고 수년째 뛰고 있는 인물이죠. 저는 국무부 시절부터 그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세르게이는 한국 전시 부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멍한 얼굴. 그것은 경쟁자를 경계하는 표정이 아니라 충격을 받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클레어가 그의 접촉처를 통해 입수한 발언 기록이 있었습니다. S400은 동시에 세롤 8개 목표를 추적하고 그중 여러 개를 교전할 수 있다. 그게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우리는 자부해왔다. 그런데 한국은 280개를 동시에 처리했다고? 그것도 19분 만에. 이건 세대가 다른 기술이다. 러시아까지. 미국의 경쟁자이자 방공 시스템의 또 다른 강자인 러시아까지 한국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더 확인했습니다. 중국의 HQ-9은 어떤가? 사거리는 길었지만 동시 교전 능력은 12개에 불과했습니다. 280개와는 비교 대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방공 시스템을 만드는 세 강대국 모두가 한국이 보여준 숫자 앞에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자료는 가장 의외의 출처에서 왔습니다.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방공 전문가 한 명이 비공식 채널로 전한 코멘트. 그는 아이언돔을 설계한 팀의 일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는 단거리 로켓에 특화되어 있고 미국은 고고도 탄도미사일에 집중합니다. 한국은 그 둘을 하나의 체계 안에서 통합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결과만 놓고 보면 동등하거나 일부 영역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아이언돔의 설계자가 한국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3개의 자료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리야드의 오후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바닥에 긴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나토, 러시아, 이스라엘. 서로 적대적이거나 경쟁 관계에 있는 세 진영이 모두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연으로 설명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합의였습니다. 세계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클레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르고 있던 건 우리뿐이었어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막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막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대상이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처음으로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 클레어가 가져온 것은 제3국의 평가가 아니라 미국 내부의 진실이었습니다. 8째 날 오후였습니다. 클레어가 제 방에 들어왔을 때 그녀의 얼굴은 제가 처음 보는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당혹이 뒤섞인 얼굴. 손에 들린 태블릿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관보님, 앉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RTX 내부 문서 3건을 확보했습니다. 출처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문서의 진위는 이미 2개의 독립 경로로 교차 검증했습니다. 첫 번째 문서는 정비 보고서였습니다. GCC 배치 패트리어트 시스템 레이더 모듈 결함 보고. 3년 전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중동에 배치된 패트리어트 시스템 중 절반 이상에서 레이더 모듈의 동시 처리 용량이 설계, 사양의 70% 수준으로 저하되었으며 핵심 부품 교체가 필요하다는 보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 줄이었습니다. 교체 부품은 현재 유럽 전장 및 태평양 전장에 우선 배정, GCC 대상 납기 예상 14개월, 방공망의 핵심에 구멍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14개월 동안 방치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것이 내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14개월. 그 사이에 공격이 오면 시스템은 설계 성능의 70%만 발휘합니다. 70%짜리 방패. 그것은 방패가 아니라 구멍 뚫린 우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겁니다. 클레어가 두 번째 문서를 열었습니다. 리처드 콜번이 GCC 국가국방부에 보낸 이메일이었습니다. 내용은 부품 공급 일정을 14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는 제안. 하지만 그 조건이 적혀 있었습니다. 긴급 지원 협력 프로그램 가입비 시스템당 180억 원, 총 7개국, 살 2개 시스템 기준 합계 7,560억 원. 그리고 문서 하단에 부드러운 표현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향후 시스템 업그레이드 시 우선 배정 권한을 포함하며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일반 납기 14개월이 적용됩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것은 긴급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공갈이었습니다.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고치는 조건으로 7,560억 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동맹국의 하늘에 뚫린 구멍을 돈으로 메우라는 거래.
그 본질은 안보를 인질로 삼은 협박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결정타입니다. 클레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세 번째 문서는 서한이었습니다. GCC 7개국 국방부에 동시 발송된 공식 서한. 외교적 표현으로 감싸져 있었지만 내용은 노골적이었습니다. 귀국이 제3국의 방공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기존 패트리어트 시스템의 유지 보수 계약 연장이 재검토될 수 있으며 조기 경보 레이더의 운용 데이터 공유 역시 중단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서한은 미합 중국 국방부의 공식 입장을 반영합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미합 중국 국방부의 공식 입장을 반영한다. 클레어, 이거 국방부에 확인했나? 국방부는 이 서한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승인하거나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명확하게 답변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귀까지 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리처드 콜번은 미국 정부를 사칭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름을 도용하여 7개 주권 국가를 협박한 것입니다. 한국 무기를 사면 기존 시스템의 유지 보수를 끊겠다. 조기 경보 데이터도 끊겠다. 이미 배치된 방어 체계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위협. 그것은 조언이 아니라 선전포고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중동 7개국이 동시에 등을 돌린 이유. 그것은 한국이 잘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리처드 콜번이라는 인물이 그들을 밀어낸 것이었습니다. 결함을 알면서 방치하고 고치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고 다른 선택지를 찾으면 협박까지 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신뢰를 한 사람의 탐욕이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막 위로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 두 가지 감정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인으로서의 분노와 직업인으로서의 의무. 콜번이 한 짓은 미국의 이름을 더럽힌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를 고발하는 것은 미국 방산체계 전체를 흔드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차관보님, 클레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한국이 선택된 이유가 아닙니다. 미국이 선택받지 못한 이유입니다. 그 한 문장이 제 안의 갈등을 정리해 줬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아 3개의 문서를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조사관의 눈이 아니라 고발자의 눈으로 9째 날이었습니다. 사우디 국방부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면담을 허용하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도착 후 일주일간 닫혀있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콜번의 문서를 확보했다는 소식이 어떤 경로로든 그들의 귀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사우디 국방부 건물은 리야드 중심부에 있었습니다. 거대한 사암 건물이 사막의 태양 아래 묵직하게 서 있었고 입구에는 사우디 국기가 바람 없이도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가동되는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바깥의 50도와는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서늘한 공기와 대리석 바닥. 하지만 공기의 온도와 달리 분위기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긴 테이블 맨 끝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압둘라 알하르비, 사우디 국방부 군수획득 차관, 54세, 영국 샌드허스트 사관학교 졸업, 30년간 사우디의 무기 구매를 총괄해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인사를 생략하고 바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당신을 만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잠시 뒤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찾아낸 것 때문에 생각을 바꿨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왜 한국입니까? 압둘라가 제 눈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왜 미국이어야 합니까? 그 질문에는 30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30년간 미국을 선택해왔고 30년간 미국이 최선이라고 믿어왔고 그리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 믿음에 금이 간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압둘라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한국은 3가지를 줬습니다. 미국이 30년 동안 끝내주지 않았던 것을 그가 첫 번째 항목을 짚었습니다. 소스 코드의 완전한 이전입니다. 시스템의 핵심 알고리즘, 레이더 제어 코드, 발사 승인 체계까지 전부 우리 기술자가 직접 수정하고 운용할 수 있는 구조. 미국 시스템은 발사 버튼을 눌러도 최종 승인이 외부 서버를 경유합니다. 우리 하늘인데 우리 손으로 지킬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두 번째 항목을 짚었습니다. 방어 범위입니다. 같은 예산으로 미국 시스템 대비 40% 더 넓은 영역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이건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국토의 문제입니다. 같은 돈으로 더 많은 도시를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항목을 짚었습니다. 속도입니다. 계약 후 실전 배치까지 걸리는 시간. 미국은 최소 18개월에서 24개월, 한국은 4개월이었습니다. 그 차이는 단순한 효율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18개월을 기다리는 동안 하늘은 비어 있으니까요. 저는 수첩에 적다가 손을 멈추고 압둘라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실전 경험이 다릅니다. 미국 시스템은 40년간 검증되었고 한국은 이제 시작입니다. 압둘라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40년간 검증되었다고요? 그 40년의 기록이 무엇을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그는 태블릿을 꺼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과거 실전에서의 요격 성공률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수치와 실제 전장 데이터 사이의 간극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40년의 기록이 성공의 축적이라면 자산이겠죠. 하지만 40년의 기록이 실패의 반복이라면 그건 자산이 아니라 부채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차관보님, 우리는 무기를 산 게 아니라 빌린 겁니다. 30년간 빌리면서 매년 대여료는 올라갔고 다른 데서 빌리려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당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 전 폭풍이 왔을 때 빌린 우산은 접혀버렸고 옆에 놓여있던 새 우산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접힌 우산을 다시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순간 클레어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창백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떨고 있었습니다. 차관보님, 그녀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손이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석 달 전 교전 기록의 상세 데이터를 입수했습니다. 공격받은 기지 목록이 있습니다. 화면에 기지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사우디 북부의 방공 거점, 공군 기지, 그리고 다국적군 주둔지, 이 목록의 세 번째를 보십시오. 저는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세 번째 기지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무릎에서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기지는 제 아들 데니얼이 주둔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데니얼 켈러한 28세 미군 대위. 사우디 북부 다국적군 연락 장교로 파견 중 제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해당 기지 상공으로 탄도미사일 3발이 향했습니다. 클레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패트리어트가 멈춘 6분 동안 기지 방어 시스템은 제로였습니다. 그런데 남쪽에 배치된 한국 시스템이 3발을 모두 요격했습니다. 기지에서 12km 상공에서 격추, 파편조차 기지 반경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복도의 벽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흔들린 것은 벽이 아니라 저였습니다. 저는 벽에 한 손을 짚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석 달 전 데니얼에게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짧은 통화였습니다. 아들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폭발음이 들렸는데 기지는 무사했다고, 운이 좋았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안도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운이 좋았다고. 그런데 그것은 운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만든 방패가 꺼진 6분 동안 제 아들의 하늘을 지켜준 것은 제가 조립공장이라 불렀던 나라의 기술이었습니다. 제가 잡초라고 했던 것, 콜번이 장난감이라고 했던 것, 그것이 데니얼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리야드 시간으로 밤 11시. 사우디 북부와는 1시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데니얼? 아빠야. 아버지,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석 달 전 그날 밤 이야기 좀 하자. 폭발음이 들렸다고 했지. 전화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약간 낮아졌습니다. 네, 새벽이었어요. 사이렌이 울렸고 벙커로 뛰었습니다. 하늘에서 폭발음이 여러 번 들렸는데 기지에는 아무것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나중에 들으니까 요격이 성공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요격을 한 게 어디 시스템인지 알아? 글쎄요. 패트리어트 아닙니까? 아, 잠깐. 그날 패트리어트가 좀 이상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기도 해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천장의 하얀 조명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눈가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데니얼, 아무것도 아니야. 건강해라. 전화를 끊고 저는 침대에 등을 기댄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직 전화기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는 이유, 그것은 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52도 사막에서 계약도 없이 장비를 세우고 있던 사람들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가족 사진을 주머니에 넣고 렌치를 잡은 사람들, 실패하면 아무 대가 없이 철수하겠다고 말한 사람들, 그들이 제 아들을 살린 겁니다. 콜번의 사무실 벽에 걸린 미사일 유화가 떠올랐습니다. 정교하게 그려진 궤적, 마치 예술 작품처럼 전시된 무기, 그리고 동시에 제 아들이 전화 너머로 한 말이 겹쳐졌습니다. 운이 좋았다고요, 아버지. 한쪽은 무기를 벽에 걸어놓고 자랑합니다. 다른 한쪽은 무기 옆에서 가족 사진을 꺼내봅니다. 누가 이 무기의 진짜 무게를 알고 있는지 그 답은 비교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열째 날이었습니다. 저는 쿠웨이트 북부 전진기지로 향했습니다. 차문을 여는 순간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기온은 52도를 가리키고 있었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목구멍이 타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기지 입구에서부터 풍경이 달랐습니다. 제가 과거에 방문했던 미국 방산업체의 현장은 언제나 컨테이너형 에어컨이 먼저 도착했고 쾌적한 환경에서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그늘막 아래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묵묵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땀이 말라 하얗게 굳은 자국이 등 위에 남아 있었고 모래 위에 엎드려 장비를 점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과연 같은 산업에 속하는 장면인지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천막 아래에서 한 남자가 회로판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햇볕에 검게 그을린 얼굴. 하지만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설명할 필요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손을 봤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 오랜 시간 직접 장비를 다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손이었습니다. 콜번의 매끈한 손과는 다른 종류의 손이었습니다. 저는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그는 짧게 악수하며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숨길 것은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열흘 전 콜번의 태도와 정확히 대비됐습니다. 한쪽은 브리핑 자료 뒤에 숨기고 다른 한쪽은 현장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한쪽은 서랍을 잠그고 다른 한쪽은 문을 열어놓습니다. 저는 바로 핵심을 물었습니다. 공식 계약도 없는 상태에서 왜 이미 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팔러 온 것이 아닙니다. 증명하러 왔습니다. 증명이요? 이 환경에서, 이 온도에서, 이 모래바람 속에서 작동하는지를 실험실 데이터가 아니라 현장 데이터로 만약 여기서 실패하면 우리는 아무 대가 없이 철수합니다. 장비도 비용도 모두 우리가 부담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위험을 전부 스스로 떠안는 구조. 30년간 수많은 방산 계약을 봐왔지만 판매자가 실패해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조건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그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즈니스맨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일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표정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건 상품이 아닙니다.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푸른 사막의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우리 수도에서 적의 포병까지 거리가 매우 가깝습니다. 수천 기의 미사일이 항상 겨냥하고 있죠. 우리에게 방공체계는 사업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한 발이라도 놓치면 끝이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무기를 만드는 이유가 다르면 결과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누군가는 시장 점유율을 위해 만들고 누군가는 가족이 사는 도시를 지키기 위해 만듭니다. 그 차이는 카탈로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반드시 드러납니다. 기지를 떠나기 전 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술팀 중 가장 어려 보이는 청년이 발사대 옆에서 공구를 정리하다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잠깐 들여다봤습니다. 구겨진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그 사진을 얼핏 볼 수 있었습니다. 돌쟁이로 보이는 아기가 웃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3초 동안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고 렌치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 3초 동안 그의 입가에 잠깐 떠올랐다 사라진 미소를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두고 온 아기, 52도의 사막, 계약도 없는 현장. 그런데도 그는 여기 있었습니다. 돌아가서 안아야 할 아이가 있기에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실패할 수 없는 이유가 주머니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콜번의 사무실 벽에 걸린 패트리어트 미사일 유화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정교한 그림, 화려한 액자, 예술 작품처럼 전시된 무기.
그리고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이 청년의 주머니 속 구겨진 아기 사진. 한쪽은 무기를 자랑하기 위해 벽에 걸어놓고 다른 한쪽은 무기 옆에서 가족의 얼굴을 꺼내 확인합니다. 누가 이 무기의 진짜 무게를 알고 있는지 그 답은 이미 비교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차로 돌아가는 길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워싱턴 번호 리처드 콜번이었습니다. 켈러한, 현지에서 뭘 하고 있는 건가? 그의 목소리는 여유로웠지만 그 아래에 날카로운 것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보고를 듣고 있네. 자네가 한국 시스템 배치 현장을 방문했다면서? 막으러 간 사람이 왜 적진을 구경하고 있는 건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클, 잘 들어. 뭘 발견했든 묻어. 자네 경력을 위해서 하는 말이야. 30년 쌓아온 거 한순간에 날릴 필요 없잖아. 그 말투에서 저는 콜번의 진짜 모습을 봤습니다. 그것은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중동 국가들에게 보낸 서한과 같은 문법이었습니다. 부드러운 말투 뒤에 숨겨진 위협. 리처드,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사우디 북부에 주둔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었나? 전화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석 달 전 그날 밤 그 기지에 미사일 3발이 날아왔어. 자네 시스템은 꺼져 있었고 한국 시스템이 막았어. 내 아들 목숨이 거기 달려 있었는데 자네는 결함을 3년 전부터 알고 있으면서 돈을 요구하고 있었어. 전화 너머의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콜번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돌아가면 보고서를 쓰겠다. 그리고 자네가 한 일을 전부 밝히겠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사막의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에서 붉은빛으로 그리고 서서히 보라빛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열흘 전 이 사막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국을 막으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차 안에 앉아있는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을 막을 것이 아니라 콜번을 막아야 합니다. 미국의 이름으로 동맹을 협박하고 결함을 숨기고 하늘의 구멍을 뚫어놓은 사람. 그가 무너뜨린 것은 한국의 시장이 아니라 미국의 신뢰였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보고서의 첫 문장을 머릿속에서 완성했습니다. 우리는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신뢰를 깨뜨린 것입니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저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단순한 분석이 아니라 충돌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하지만 제 아들의 하늘을 지켜준 사람들에게 빚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 빚을 갚는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 워싱턴에 돌아온 다음 날 비공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상원군사위원회 산하특별조사 소위원회.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지하 청문회장. 이 방에서 나오는 말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지만 그 영향은 결국 모든 곳으로 퍼져나갑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 에어컨에 윙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반원형으로 배치된 위원석에 7명의 상원의원이 앉아 있었고 그 아래 증인석이 2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왼쪽에 저, 오른쪽에 리처드 콜번. 콜번은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맞춤 정장에 굳게 핀 정돈된 은발, 그리고 그 특유의 느긋한 미소. 옆에는 대형 로펌 파트너급으로 보이는 변호사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으며 제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같은 편이냐는 듯. 위원장이 의사봉을 내리치며 개회를 선언했습니다. 오늘 이 청문회는 GCC 7개국의 방공, 체계 전환 결정에 대한 미국 측 대응을 검토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켈러한 차관보부터 현지 조사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슴 안쪽 주머니에 아들 데니얼의 군번줄이 느껴졌습니다. 출발 전 아들에게 빌려온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작은 금속의 무게가 제 말에 무게를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열흘 전 중동에 한국의 방산 진출을 저지하라는 임무를 받고 출발했습니다.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 돌아와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막아야 할 것은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콜번의 미소가 아주 짧은 순간 경직됐습니다. 하지만 곧 돌아왔습니다. 아직은 여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문서를 꺼냈습니다. 증거 1번입니다. RTX 내부 정비 보고서. 3년 전 작성된 이 문서에는 GCC에 배치된 패트리어트 시스템 중 절반 이상에서 레이더, 모듈 결함이 발견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핵심 부품 교체가 필요했지만 납기는 14개월로 방치되었습니다.
위원 한 명이 안경을 벗고 문서를 들여다봤습니다. 다른 위원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콜번이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아래에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부품 납기 지연은 글로벌 공급망 문제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했고 현실적인 일정을 안내한 것입니다. 저는 두 번째 문서를 꺼냈습니다. 증거 2번입니다. 리처드 콜번 사장이 GCC 국방부에 직접 보낸 이메일. 14개월 납기를 4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는 제안입니다. 조건은 시스템당 180억 원의 긴급 지원 협력 비용, 총 7개국, 자이리 2개 시스템 기준 7,560억 원. 청문회장의 웅성거림이 이렇습니다. 방공망의 구멍이 뚫린 상태에서 그 구멍을 메워주는 대가로 7,560억 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긴급 지원이 아니라 동맹국의 안전을 담보로 한 거래입니다. 콜번의 변호사가 급히 메모를 전달했습니다. 콜번이 그것을 읽고 입을 열었습니다. 긴급 지원 프로그램은 업계 표준에 부합하는 합법적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촉진된 일정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며 이를 부당 청구라고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그의 말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 정도의 문서로는 그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세 번째가 남아 있었습니다. 증거 3번입니다. 저는 서류를 집어들며 청문회장 전체에 울리도록 또렷하게 읽었습니다. 리처드 콜번 사장이 GCC 7개국 국방부에 동시 발송한 서한입니다. 귀국이 제3국의 방공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기존 패트리어트 시스템의 유지 보수 계약 연장이 재검토될 수 있으며 조기 경보 레이더의 운용 데이터 공유 역시 중단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한 박자 멈추고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본 서한은 미합 중국 국방부의 공식 입장을 반영합니다. 청문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의 물컵이 테이블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제가 국방부에 확인한 결과 국방부는 이 서한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승인하거나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 답변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콜번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콜번 사장은 미합 중국 정부를 사칭하여 7개 주권 국가를 협박한 것입니다. 한국 시스템을 선택하면 기존 유지 보수를 끊고 조기 경보 데이터 공유도 중단하겠다는 위협, 이미 배치된 방어 체계까지 무력화할 수 있다는 메시지. 이것은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동맹에 대한 배신입니다. 콜번의 얼굴에서 색이 빠졌습니다. 은발 아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옆에 앉은 변호사가 급히 몸을 기울여 귓속말을 건넸지만 콜번은 아무 반응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시간을 주십시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위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저는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태블릿을 꺼내 청문회장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어두운 벙커, 레이더 화면, 그리고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붉은 점들, 280개의 위협이 쏟아지는 장면, 패트리어트 상태 표시가 초록에서 노랑으로, 빨강으로, 그리고 완전히 꺼지는 순간 청문회장에서 숨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이어지는 장면, 화면 구석에서 파란 불빛이 살아나고 한국인 관제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울리고 파란 궤적이 하나씩 붉은 점을 지워나가는 모습, 50, 150, 200개. 그리고 마지막 점이 사라지는 순간 벙커 안에서 터져나오는 안도의 울음, 전 구역 위협 소멸, 소요시간 19분, 요격률 99.1%. 영상이 꺼졌습니다. 청문회장은 완전한 정적에 빠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슴 주머니 속 아들의 군번줄을 한 번 만졌습니다. 이 영상 속 방어 구역 안에 미군 기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기지에 제 아들이 있었습니다. 데니얼 켈러한 대위. 미 육군 소속으로 사우디 북부에 주둔 중인 제 유일한 아들입니다. 위원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한 명은 손으로 입을 가렸고 다른 한 명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패트리어트가 꺼진 6분 동안 제 아들의 기지 상공으로 탄도미사일 3발이 날아왔습니다. 그 3발을 요격한 것은 미국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조립 공장이라 불렀던, 잡초라 불렀던, 장난감이라 불렀던 그 나라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콜번에게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리처드 콜번은 그 시스템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3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돈을 요구했고 다른 선택지를 막으려 협박까지 했습니다. 제 아들의 하늘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을 알면서 콜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더 이상 미소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달린 정장도 반짝이던 국기 핀도 그 어떤 것도 이 순간에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사무실 벽에 걸린 미사일 유화 속의 인물이 아니라 그저 궁지에 몰린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숨을 고르고 결론을 말했습니다. 중동이 한국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중동을 버린 것입니다. 방패를 팔아놓고 열쇠는 주지 않았습니다. 구멍을 알면서 메우지 않았습니다. 메워달라고 하면 돈을 요구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메우려 하면 협박했습니다. 이건 동맹이 아닙니다. 착취입니다. 위원장의 의사봉이 내려쳤습니다. RTX 글로벌 방공사업부에 대한 특별 조사를 즉시 개시할 것을 지시합니다. 아울러 동맹국과의 기술 협력 구조 개선을 위한 검토 보고서를 60일 내에 제출하십시오. 콜번이 벌떡 일어나 항의했습니다. 변호사가 그의 팔을 잡았지만 그는 뿌리쳤습니다. 이건 한 명의 감정적인 보고에 기초한 마녀 사냥입니다. 저는 미국 방산산업을 40년간 지켜온 사람이에요. 위원장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지켜온 것이 산업입니까? 아니면 독점입니까? 위원회가 판단하겠습니다. 콜번은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답은 끝났기 때문입니다. 청문회장 문이 닫히는 순간 무거운 금속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그것은 문이 닫히는 소리이기도 했지만 하나의 시대가 함께 닫히는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청문회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전날의 무게가 무색할 정도로 깨끗한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차를 몰고 링컨 기념관 근처로 향했습니다. 내셔널몰 남쪽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기념공원. 저는 그곳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30년간 워싱턴에 살면서 한 번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공원에 들어서자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진 병사 동상들이 보였습니다. 판초를 입고 총을 든 군인들, 바람에 옷자락이 날리는 것처럼 주조된 조각상이 마치 지금도 행군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벽면에 새겨진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저는 그 문장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70년도 더 전에 이곳에서 떠난 미국의 젊은이들이 낯선 땅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36,574명, 돌아오지 못한 숫자입니다. 그들이 지켜낸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에서 출발한 그 나라가 70년 뒤 사막의 하늘을 지키는 방패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패가 제 아들을 살렸습니다. 역사는 원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70년 전 미국이 한국을 지켜줬고 70년 후 한국이 미국의 아들을 지켜줬습니다. 그것은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였습니다. 한번 맺은 인연을 잊지 않는 사람들, 눈보라 속에서 전우를 등에 업고 산을 넘었던 그 정신이 52도 사막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전화를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데니얼? 아버지, 어디세요? 한국전쟁 기념공원이야. 전화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제가 왜 거기 있는지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셨어요? 요즘 목소리가 달라요? 저는 잠시 동상들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를 찾았다. 네. 석 달 전 그날 밤 너를 지켜준 게 뭔지 알아냈어. 운이 아니었다, 데니얼. 그리고 그 사실을 제대로 알리려고 한다. 전화 너머로 아들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길고 느린 숨. 아버지가 옳다고 생각하시는 일이면 하세요. 저는 아버지를 믿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공원 벤치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나무잎들이 발밑으로 굴러갔습니다. 멀리서 관광객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운 워싱턴의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두 개의 장면이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70년 전 얼어붙은 한반도에서 총을 들고 행군하던 미국 병사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52도의 사막에서 렌치를 들고 장비를 점검하고 있을 한국의 젊은 기술자, 주머니 속에 구겨진 아기 사진을 넣고 있을 그 청년, 두 장면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돌아가야 할 사람이 있기에 이 자리를 지킨다는 것. 그것이 진짜 방패의 의미였습니다. 금속과 화약이 아니라 사람, 계약서가 아니라 각오, 가격이 아니라 가치. 콜버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중동을 정원이라 불렀고 한국을 잡초라 불렀고 방패를 팔면서 구멍을 숨겼습니다. 그가 무너뜨린 것은 한국의 시장이 아니라 미국의 이름이었습니다. 40년간 쌓은 신뢰를 한 사람의 탐욕이 무너뜨렸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그 탐욕의 대가가 숫자로 돌아왔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의 특별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RTX 글로벌 방공사업부는 부품 공급 일정 조작 및 미국 정부 명의 사칭 혐의로 기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리처드 콜버는 사장직에서 해임됐고 연방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RTX 주가는 청문회 보고서 유출 직후 하루 만에 14%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으로 약 28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방산 애널리스트 한 명이 쓴 보고서 제목이 그 상황을 요약했습니다. 40년 독점의 균열 그리고 복구 불능. 같은 시기 GCC 7개국과 한국의 통합방위협력협약이 공식 서명됐습니다. 120조 원. 단일 방산 수출 계약으로는 세계 역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사우디가 50조 원, UAE가 35조 원, 나머지 5개국이 35조 원을 분담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도미노가 시작됐습니다. 폴란드가 기존 미국산 방공체계의 후속 도입 물량 중 절반을 한국산으로 전환하겠다는 의향서를 보냈습니다. 뒤이어 인도, 호주, 노르웨이에서 비공식 타진이 들어왔습니다. 석 달 만에 한국 방산 수출 누적 수주액은 전년 대비 310% 증가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RTX가 보여줬습니다. 40년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을 했습니다. 가격을 낮췄습니다. GCC 국가들에게 패트리어트 유지 보수 비용을 30% 인하하고 소스코드 일부 공개를 검토하겠다는 제안서를 보냈습니다. 한 번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40년간 가격은 올라가기만 했고 소스코드는 논의 대상조차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7개국의 답변은 동일했습니다. 검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새 우산이 펼쳐진 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것은 콜번의 구조이지 미국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조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벤치에서 일어나 걸으며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가장 비싼 무기가 최선이 아닙니다. 가장 확실하게 작동하는 무기가 최선입니다. 그리고 그 확실함은 공장의 규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사람의 각오에서 나옵니다. 주머니 속에 가족 사진을 넣고 사막에서 렌치를 잡는 사람, 실패하면 대가 없이 떠나겠다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만든 방패가 제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 사실 앞에서 저는 더 이상 거짓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기념공원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넓은 워싱턴의 가을 하늘, 그 아래 어딘가에서 사막의 열기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장비를 점검하고 있을 것입니다. 계약이 완료되지 않아도, 조건이 불리해도, 실패하면 아무 대가를 받지 못해도 그들은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을 것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사업이 아니라 생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존을 건 사람은 절대 우산을 접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대한민국을 응원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에 한국 최고를 남겨주세요. 이 채널은 세계 곳곳에서 조용히 한국을 증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지금까지 공감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